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내란 특검이 6개월간 이어온 수사를 끝내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끝나는 날 국민을 대신해서 특검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덕담과 격려를 건네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조은석 특검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나와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는데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내란을 준비했고 어떤 자들이 가담했는지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이 과정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소상히 밝혔어야 합니다. 특검은 공소 유지를 생각하겠지만 부족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그 눈보라 속에서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 윤석열 내란을 막아냈는지 그 깊은 본질을 더욱 성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정어리몰이 준비한 제품은 연말에 꼭 필요한 숙취 해소 음료 레디 큐인데요. 물론 숙취 해소 최고입니다. 그런데 꼭 숙취 해소만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드셔도 좋은 건강 음료라서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름은 레디 큐. 예. 여기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는데 강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항염작용, 항산화 효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평상시에 건강 음료로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저 요즘 매일 마시는데요. 맛이 과일 음료라서 아주 맛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비싼 숙취 해소 음료 굳이 드지 마시고 이거 딱 한 박스 놔두시고 드시면 충분히 건강도 챙기고 자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강력히 추천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 박스씩 다 구매하셔가지고 12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정어리몰 전화 1551-3158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로도 주문해 주십시오. 정어리몰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월요일 아침 백운계 정치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세은 대변인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요새 저희가 이제 회식도 많고 그 연말 연시에 모임이 많다 보니까 예. 요새 좀 바쁜데요. 제가 어제 그 모임이 좀 있었어요. 예. 용산에 2층 버스란 호프를 갔는데 최명식 사장님이 우리 백운계 앵커님 엄청난 팬이십니다.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가셔야겠네. 네. 2층 버스. 네, 2층 버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네, 꼭 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특정 상호를 소개하면서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저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백운계 정어리 TV 너무 잘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엄청 고맙습니다. 김혜윤님께서 슈퍼챗 보내셨는데 오늘부터 저희 성당 바오로 형님과 같이 시청합니다. 이분도 청각장애인이십니다. 축하의 마음으로 첫 슈퍼챗을 보냅니다. 아이고, 예, 김혜윤님도 청각장애인이신데 또 한 분 같이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 하시는군요. 예, 바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반응도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조은석 특검이 특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지 그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끝냈는데요. 일단 동기를 뭐라고 봤는지 들어보시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 도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 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책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전후의 정치 상황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 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는가 그 부분을 밝혔습니다. 맨 앞부분은 일단 수사를 끝내면서 모두 24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수사를 끝내면서 발표한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세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보죠.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지금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아닌 마무리를 일단 1차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그날 무슨 특별하게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그게 뭐 계엄이라고 하지만 말이 계엄이었던 거지 뭐 계몽이라 이런 헛소리들을 아직도 법정에서도 하고 있고 거리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칫했으면 지금 조은석 특검이 얘기했던 것처럼 80년 이후 있었던 그 정말 어두웠던 시기들 죄 없는 사람들이 고문받고 허위자백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었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어떤 사실 신념과 어긋나는 얘기들을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었던 그 어두웠던 시절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뻔했던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여의도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또 뭐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정말 극적으로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여러 가지 계기가 돼서 막아냈을 뿐이었던 거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발표였죠. 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세 분 패널의 의견을 듣고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은석 특검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주고받지 않고 끝냈는데 아마 그 뒤로 특검보가 계속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운 속보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세 분 얘기를 듣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세현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결과 발표. 그러니까 이 발표를 봤을 때 뭐 조금 뭐 찝찝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담화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우리나라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조은석 특검이 말했던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의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다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러고 개인적인 사유, 본인의 가정적인 사유 때문에 계엄을 저질렀다는 게 대부분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김건희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덮기 위한 목적도 계엄에도 들어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제거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없애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지금 저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있었죠? 외환죄가 적용은 안 됐지만은 사실 이적죄는 적용이 됐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 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갑자기 김정은이 획 돌아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공격하고 했을 때 날아왔으면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우리가 감히 안 그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저렇게 했던 거 보면은 2022년 11월부터 윤석열은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연히 겹쳐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이 나라는 윤석열 독재국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백운기 앵커님도 없었을 것이고 저도 없었을 것이고 여기 뭐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정말 천운 만운으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악독하고 아주 악랄하게 계획을 했던 거 보면은 이 사람은요 사형도 부족합니다. 사형도. 저는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그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개선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 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놔둘 수 있어요? 저렇게 악독하게 저질렀는데. 김규현 변호사님은요? 예, 여러 가지로 좀 일단은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도 공존하는 발표였습니다. 너무 드라이하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근데 특별검사 발표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 그리고 거기에 이어졌었던 여러 가지 고문으로 인한 사건 조작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또 윤석열도 이번에 노상원을 통한 뭐 각종 뭐 고문 도구 준비라든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이거를 다 덮어버리려고 했었다든가 이런 걸로 재현된 것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이게 내란죄라는 걸 모르는 국민들은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하지요.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도대체 왜 했냐는 겁니다. 왜 이런 내란을 일으켰느냐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권력을 독점하고 입법부랑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왜 하필 12월 달에 3일 날 밤중에 그걸 일으켰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역시 김건희 때문이 아니었는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특별검사가 직접 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순서를 좀 잘 잡아서 오늘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일단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리죠. 아름다운 동행님. 특검 발표 진짜 밤고구마 먹다 딱 체한 느낌입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척결 대상에 김건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정현희님,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이 무너질 듯 요란하지만 나온 건 고작 쥐새끼 한 마리 아닙니까? 부산이대희님, 특검 다 닦은 것도 아니고 뭔가 찜찜합니다. 비대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이제 내란인데 이 비상계엄을 왜 발동했는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 그렇지. 그런데 왜 여기에서 뭔가 특검이 확실하게 내놓기를 바랬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발동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했을까요? 내란 특검만 하지 않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왜 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가해서 그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지요. 그래서 이종섭을 호주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건희가 이종호와 짜고 임성근을 봐주기 위해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압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최혜병 특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죄와 김건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내란 특검이 내놓은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딱 끄집어내기를 바랬는데 지금 제가 이쪽이 많이 아파요. 이게 지금 그러면 간 쪽인지 췌장인지 어느 부분인지 우리는 MRI를 찍기 전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MRI를 찍으라고 특검을 도입했는데 MRI가 내놓은 결과는 복통입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김규현 변호사님, 윤석열이 자기가 저지른 죄, 김건희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했다. 이거 이렇게 해보니 그렇더라.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했겠죠? 그렇게 많이 의심하고 있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거 아닐까요? 사실은 시기나 이런 걸 보더라도 보면 부정선거나 뭐 이런 거에 심취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수사 결과 2023년쯤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은 계속 비상계엄을 준비만 해놓고 근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가 왜 12월 3일 날 했겠는가?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명태균이 구속 기소가 되고 또 한 달 전에는 명태균이 또 저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수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코너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가진 심증이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때문에 결국 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반구가 없었다는 것이 마치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이런 방구를 나중에 이제 했어요. 지금 뭐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도 명태균의 의혹 그걸 지적하고 김건희가 뭔가 도화선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특검이 설명하는 것은 왜 12월 3일 날 계엄을 발표했는가? 윤석열이가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거 직후 혼란을 틈타서 12월 3일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했고요. 또 특검이 김건희하고 조이대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수사를 하면서 딱 들여다본 특검의 결과를 우리가 배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이쪽 부분이 분명히 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단을 내려주기를 원했는데 네. 그 진단하고 조금 다르면 우리가 찜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게 세 개 특검으로 나눠 놓다 보니까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군인들의 여의도에 동원됐을 때 그 일을 중심적으로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행에 옮겼던 그 부분만을 들여다 본 거죠. 윤석열이 지시를 했었고 김용인이 동원됐고 그 작전을 짜는데 노상원이라고 하는 전 정보사령관이 동원이 됐었다. 그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그런 계획들을 짰느냐라는 부분을 한 건데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뭔가 상처가 났다라면 그 상처 부위만 들여다본 겁니다. 여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 부위만 들여다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이렇게 아팠어요라고 한 건데 그럼 왜 그 배가 아프게 되는지 부분까지를 우리는 알아야 좀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 12월 달 들어설 때 이제 새롭게 나왔던 얘기들이 갑작스럽게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강제 수사의 명분 그 절차를 빌어서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게 넘기기 위한 그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니까 압수수색이라는 틀을 동원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 김건희와 박성재 사이에 연락이 주고받았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다음에 했던 일들이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이창수 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에 관한 수사 부분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든 아니면 그 명품백과 관련해서든 이거를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수사팀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검찰총장마저도 이현석 검찰총장마저도 배제한 인사를 하고 나서 이현석 총장도 박성재에게 윤석열 김건희가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야, 이현석이 개기고 있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이거를 결국 이제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충실하게 하려면 수사팀이 통합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아팠어. 근데 이 아프게 된 이유가 결국엔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아픈 줄 알고 심장이 뛰긴 뛰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뭐 복부에 어디가 이상이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가 나와주기를 우리는 바랐는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 부위만 본 그 결론이 나온 거죠 오늘.
아니 임세현 소장님 어떻게 전문에 김건희가 한자도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처음에 이 특검이 3개가 발족했을 때 제가 뭐 다른 방송이나 어디선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이 3개 특검의 한 방향은 아마 김건희로 모아질 거다. 그 최종 종착점은 김건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대답은 김건희는 계엄 선포 관여 의혹 사실이 아니고 뭐 김건희 계엄 당일에 행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행적이 없냐 했더니 통신 내역 등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엄 날 비아폰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비아폰 맨날 들고 다니는데 뭐 그런 내용도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왜 처단 목적에 들어가 있죠? 제거 명단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건희 말고는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를 누가 알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알지. 김건희가 관여됐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고 또 윤석열이 뭐 가정적인 일 때문에 겸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적인 일이 뭐예요? 김건희, 최은순밖에 더 있습니까? 윤석열의 가정적인 일은? 그러니까 여러 행적들이 저는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행적이 없다는 걸로 이게 통신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가 뭐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검 마무리가 됐지만 2차 종합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더 깊숙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건희가 내란을 저질렀다.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아닙니다. 윤석열이 왜 계엄을 발동하고 내란을 저질렀는가? 과연 거기에 김건희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김건희 부분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이름이 한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규현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왜 없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김건희 기억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앞으로 특검에서 있을 거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상당히 맞습니다. 왜? 윤석열과 뭐 박성재 아니면 뭐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윤석열과 뭐 이종섭 이런 사람들은 공적인 소통 라인이기 때문에 뭐 전화 내역도 있고 누가 얘기를 했는지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본 공무원들도 많아요. 근데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상 윤석열 픽이 아니라 김건희 픽인 걸로 밝혀진 박성재 장관 이외에는 김건희는 아마 윤석열을 통해서 대부분 명령이나 이런 거 지시 같은 것들이 내려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윤석열이 그 사실을 입을 열지 않는 이상은 김건희가 도대체 윤석열한테 뭔 말을 했는지 이런 거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봤는데 그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솔찬히 그거를 우리가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고라도 국민들 앞에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뭔가가 결과가 나와줬으면 그렇겠구나. 그런데 왜 이것밖에 못 잡아넣었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할 건데 아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짚었어요.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발동했는가? 정권을 연장하고 독점하기 위해서.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 단순히 그것 때문인가? 죄를 덮기 위한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석연한 그런 설명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자, 아무튼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김건희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보기에는 그 전에 일찍이 계엄을 준비했고 내란을 모의했다는 그런 심증을 특검이 가질 수는 있는 거죠. 왜? 오늘 발표에 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왜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겼느냐. 아마 이때부터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국방부로 들어가서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은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역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간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간이 이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예. 자, 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20명이 넘게 기소하라는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가 그날 있었던 행적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밝히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셨겠지만 그동안에 내란 특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날 밤에 예를 들어 국무회에 참사했던 자들조차도 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50초가 넘게끔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거짓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만을 밝히는데도 6개월 동안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내란 특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란을 계엄을 저지르기 위한 배경이 됐던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도 밝힌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 원인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던 거고,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의 그 뒷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팔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되려면 종합특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나름대로 조사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란 특검이 그날 밤 군인들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조사했던, 내각을 지금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던 부분도 있고, 그 접점을 찾는 일은 아직도 시간이 걸릴 건데, 그게 제대로 빨리빨리 재판이라도 진행이 됐으면, 그리고 뭐 영장이라도 좀 제대로 나왔으면 그나마 좀 뭐 수사의 속도를 좀 냈을 텐데, 아시다시피 뭐 한덕수, 최상목 이런 인간들 다 지금 뭐 영장 안 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노상원 같은 자는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려지지 못하게 비공개 상태로 재판을 줄줄 끌고 있고, 거기는 거의 그 뭐 가족 오락관 같은 분위기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재판도 안 열리고. 그래서 특검 나름대로는 속도를 내는데 좀 제어도 많이 됐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너 잘못했어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뭔가 좀 찜찜해요. 아쉽죠. 예. 많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기본적으로 오늘 조은석 특검의 발표를 보면은 큰 줄기 위주로만 다룬 것 같아요. 예. 사실 계엄의 이유라고 보면은 어떻게 딱 하나의 이유만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다 뭉쳐진 것일 거고, 그 중에는 김건희 때문에 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곁가지를 쳐내고 그냥 큰 줄기로 2023년부터 계엄 준비를 해왔었다라는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많은 의문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좀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몇 명을 기소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들이고, 그 이외에 좀 실무급을 담당했던 실무 간부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됐는지 얘기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그 당시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 기동단장들이라든가 국회를 침탈했던 그 지휘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뭐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부하 수행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렇다 할 만한 결과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엔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을 진지하게 출범시켜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임세훈 소장님, 혹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은석 특검은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란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수많은 검사들, 네. 김건희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의심할 수 있죠. 실제로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은 이번에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항명했잖아요. 관련해서 뭐 검은색 넥타이 입고 와가지고 역시 장례식장처럼 그런 식의 퍼포먼스를 보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조은석 특검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건희는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내 폰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김건희가 계엄 이후에도 사방팔방 전화를 그렇게 하고 다니고 사람을 그렇게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럼 누구 만났겠어요? 법조계 사람들 많이 만났겠을 것이고 윤석열이 오랫동안 검찰 하면서도 많은 법조계 인맥들을 만들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 계엄이 당일에 아무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계엄이 하루 만에 했던 게 아닌 게 증빙이 됐잖아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거기서 김건희가 개입이 안 됐다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당일날 이 계엄 선포 당일날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방문한 성형외과 뭐 이렇게 다 조사해서 행적을 확인했는데 계엄 관련된 사항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니 하루를 어떻게 알아요? 하루 만에. 그리고 계엄 선포 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도 이야기가 방금 나왔거든요. 속보로. 그러면은 이 싸웠다는 게 계엄에 관여가 안 됐다는 증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있죠. 김건희가 너 계엄 똑바로 제대로 안 했냐고. 제대로 철저하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제 매우 허탈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특검이라는 이 장치 하나만 믿고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에 너무 부합하지 않은 좀 밍숭맹숭한 결론이 나오니까 또 그럼 어디다가 우리가 기대해야 되나? 그럼 어디에 이렇게 내란 종식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란 허탈함과 두려움이 저는 분명히 상존한다 생각합니다. 기자들도 그 부분이 많이 궁금했나 봐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일문일답을 아마 박지영 특검보가 진행을 한 모양인데 기자들 질문이 김건희를 둘러싼 사건이 계엄의 동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특검이 이렇게 답했네요. 당시 김건희를 보좌했던 행정관들이나 또 당시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다 조사를 했지만 비상계엄에 김건희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론이다. 그러니까 계엄 발동할 때 김건희가 야 계엄 때려 해서 했다. 이거는 아니지만 김건희가 과연 트리거 역할이 아니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속옷처럼 이렇게 뭐 베갯머리 송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김건희와 윤석열 사이에서의 내밀한 둘만의 어떤 얘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사라는 형식으로 밝힐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하폰을 썼건 아니면 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야 윤석열 너 오늘 계엄에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답답하고 저도 틀림없이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계엄의 그 수사팀의 발표는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그날 당일에 뭐 김용현이 됐든 아니면 출동했던 뭐 사령관이 됐든 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렇게 지시를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건데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저도 그렇게 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뭐 몇 날 며칠 아니면 내지는 뭐 공식적으로 뭘 흔적을 남겨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김건희가 행동을 했었을 경우에는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들들들 볶았을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조태용 저 국정원장에게도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아름아름으로 내지는 뭐 알아듣게끔 말할 수 있지만 거기다 대놓고 12월 3일로 날짜를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은 그 박지영 특검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잡을 만한 것들은 아직은 못 찾았다는 얘기를 지금 내란 특검을 하고 있는 거죠. 서재곤님, 나는 내란 재판을 보면서 판검사들이 초등생 수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70평생을 존경하고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한연임님, 다 때려치워라. 이제 지겹다. 완전 핵심은 없고 무슨 결론을 기대했는데 거기서 거기야. 신경질 나네. 이제 2차 특검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2차 특검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밝혀야 될까요? 일단 김규현 변호사님, 3대 특검의 형식은 아닐 거고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2차 특검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밝혀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예, 3대 특검에 지금 미진한 부분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구명 로비 의혹이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 부분이랑 저기 그 2차 수사단 노상원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의혹,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연루 의혹 일 것이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사가 끝마쳐지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종합특검 형식을 빌어서 가는 거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도 생각보다는 좀 많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좀 왜 기존 3대 특검이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내밀한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더 강한 플리바게닝이라든가 기존의 형사소송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수사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검 3대 특검 출범할 때 적어도 이채 양명주의 진실은 다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봅시다. 이태원 참사 어디까지 밝혀졌습니까? 최혜병 특검은 누가 수사 외압을 지시했는가? 윤석열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딱 확실하게 증거 잡아냈습니까? 가장 지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왜 굽었는지, 이걸 지금 김건희 특검이 아직은 뭐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원희룡이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명품백, 물론 이제 명품백은 우리가 예상했죠. 김건희가 디올백만 받았겠나. 수없이 많은, 지금 아마 밝혀진 것도 컨테이너 박스가 털리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컨테이너 박스도 아직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가 조작 의혹 하나 지금 뭐 기소를 하나 했는데 적어도 이채양명주 정도는 확실하게 밝히고 끝내야 어떤 기본은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이채양명주 정도로 끝내줄 줄 알았어요, 임세은 소장. 그러니까 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심각한 게 뭐냐면 명품백이야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 산업에 비해서는 사소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김건희 특검도 약간 그 뇌물 받은 거에만 너무 초점이 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양평고속도로가 트리거라고 보는 게 이 국가 산업을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만든 사업 아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가 1조 8천억 원이 드는 국가 산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꺾는 행위들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엄마가 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게 의혹인데 지금 관련해서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거 수사하다가 관련된 공무원이 좀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기도 했고, 원희룡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전 원희룡의 핵심 관계자거든요. 근데 수사했습니까? 원희룡?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 안에는 원희룡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됐고, 이 양평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ODA나 이런 국가 단위의 큰 일들에 관여가 좀 분명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본질이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냥 김건희는 주가 조작 몇 번 하고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고 뭐 비싼 거, 뭐 사치품 막 그거 받은 거 그 정도밖에 지금 혐의가 안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거 이런 거거든요. 국가 산업에 관련된 거. 근데 관련돼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수사가 됐는데 발표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질에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부분이 미진했다면 다음에 있는 2차 종합특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이가 자신과 김건희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사실 비상대권이라든지 이따위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전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이 진작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에 가려서 트리거 역할을 한 이 부분을 조금 패스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노상원 같은 경우에 언제 등장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노상원 수첩이 아마 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태블릿 PC 역할을 노상원의 수첩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수첩 가지고 이건 뭐 지금 뭐 벌써 노상훈이가 이건 뭐 텔레비전 보다가 뭐 손흥민 나오니까 차범근 썼고 뭐 드라마 보다가 썼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잡아내느냐. 꼼짝 못할 것을 다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반응들을 오늘 좀 보고 내일도 다시 다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노상원이가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드러나면 국민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오늘 노상원 1심 선고가 있는데 내란 특검이 기소했던 것에 대한 첫 결론이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선고 하나 나와서 구형 나왔을 때 에게 하고 놀랐는데 이게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노상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선고가 아니고 일단 오늘 있을 선고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 구성을 하기 위해서 국군정보사령부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오늘 지금 선고를 하죠. 이게 징역 3년이 구형이 된 건데 노상원의 선고에서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규 변호사님? 들어보면 노상원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근대의 사법 체계에서는 사실 사람이 진술 거부하고 증언 거부하면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대 사법은 우리 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노상원 같은 경우에야 이 수사단을 통해서 우리 다 잡아가지고 뭐 야구방망이로 막 두드려 패고 뭐 심지어는 손가락을 자르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려고 했겠지만 우리는 노상원이나 그 일당들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수사 절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밝혀내는 게 취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사범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수사 절차, 신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는 김구 선생을 누가 왜 암살했는지도 지금 모르고요. 그냥 넘어갔고 부정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일으켰는지도 잘 모르고 전두환 노태우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발포 지시를 어떻게 해서 내려갔는지 지금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까딱 잘못하면 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제2차 종합특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힘과 머리를 한번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레이트 심님께서요. 노상원이 수첩을 뻔히 보고도 저 정도 구형이라니 최종 가면 풀어주겠네. 그런 글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 이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선고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오늘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계속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 구속을 형과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사를 위한 구속이 아닌 것이 수사나 재판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실형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뭐 대통령이 아니지 않아 사면을 시켜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풀려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상황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박정 특검보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객관적인 준비 자료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만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저도 안타깝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었던 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 그리고 그 내각에서 뭐 국무총리였던 자, 그 중에 한 사람만 수사해서 기소하는 데에도 다른 사건으로 생각해 보면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여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워낙에 많은 것들이 걸려 있으니까 답답하지만 그 수사를 하는 쪽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자, 현직 국무총리였던 자,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 그리고 수많은 군의 장성들, 그 사람들이 2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도 그렇게 답답하셨지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두들겨 패가지고 나 다 있는 대로 다 털어놔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혼내는 겁니까? 아니 혼내는 거 아니라 답답한 마음은 저는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답답해요. 하지만 또 한계라는 게 그런 게 한계라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또 저는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다 보니까 법치주의 국가라서 이 법안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 생각도 들어요. 옛날에 과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은 뭐 이거 피부 껍질 벗겨버리고 뭐 이런 형벌이 있었잖아요. 아마 국민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윤석열, 뭐 노상원, 김용현, 김건희까지 싹 다 그냥 어디 광화문에다 내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답답한 마음인데 사실 이 특검의 발표가 밍숭맹숭한 느낌이 드니까 우리 시민들은 더 많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더 하자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수사였던 거 그러면 재판이라도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추상같이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되는 꼴을 보십시오. 지기현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고맙고 뭐가 그렇게 미안한지 그렇게 노상원 이런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나 귀찮아서 답 안 할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특검을 막 이렇게 비판만 할 수는 없죠. 참 왜 많이 썼지 않겠습니까? 또 특검이 무슨 뭐 나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답안지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해서 95점을 받으면 그래 수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코피 쏟아가면서 계속 기절하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책 보고 그래가지고 98점을 맞으면 100점 못 맞은 게 억울한 거죠. 좀 어떤 그런 그 간절함. 그러니까 특검이 내놓은 결과를 받아 들었을 때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눈몰아치는 아스팔트 위에서 키세스 했던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쉽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에 아니면 뭐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 어떻게든 개헌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지금 위헌 시비 논란도 있고 그리고 뭐 내란 전담 재판부 해도 3심은 못 합니다. 어차피 3심은 조희대가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이 수사 사법 절차에 대해서 준 전시 상황이죠. 보통 전쟁이 끝나면 전범재판소가 열리고요. 혁명이 완수되면은 혁명재판소가 열립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어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혁명재판부나 아니면 전범재판소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 사법 절차를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하려고 했다면 개헌부터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국힘당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3분의 1을 채울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여세를 몰아서 했어야죠. 그러니까. 진관웅님이요. 수사가 미진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어야지 왜 조희대 무혐의 김건희 내란 개입 사실이 아니라고 면죄 부 결론을 내리는가. 이건 조은석의 대실수였다. 이런 지적을 하셨네요. 오늘 그 부분도 나왔어요. 조희대 김건희는 관련이 없다. 글쎄요. 못 밝혀냈다. 관련이 없다. 이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다 미리 결론을 내버리면은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좀 약간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없다고 딱 단정 지어버리면은 이건 국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오늘 이것만 계속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다뤄봐야 되니까 반응을 좀 보면서 내일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자격 조건을 좀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 특검하면 좀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자격이 정당 가입 이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네. 정당을 한 번도 가입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지만 현재로서는 양절 변호사님은 자격이 되는데. 저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김규 변호사 검사 출신이지만 저는 취재는 해봤어도 수사는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
김건희 불러다가 그냥 막 예. 너 했어 안 이제 했어 막 물어보고. 사실은 그런 딜레마는 있어요. 네. 어쨌거나 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상원은 아니니까 뭐 야구 방망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아니 뭐 할 수는 그렇게도 없는 것이고. 해보면 안 돼요? 손가락 아니, 잘릴까 말까 하면서 네, 뭐 마음으로는. 노코멘트.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게 근데 아까 제가 일부러 김기현 변호사님한테는 안 여쭤봤는데 조은석 특검 밑에 들어가 있는 검사들 정말 지금 이제 2차 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사들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밑에 한 검사가 40명인가? 예, 그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그 면면들을 제가 뭐 다 알진 못하겠습니다만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그 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2차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견제와 이런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럼 뭐 예를 들면 경찰 출신이라든가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믹스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요 요즘에 보니까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1000길 검사 속은 알겠습니다. 검사들은 정말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옛날에는 한 7대3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7이 그래도 검사, 3이 썩은 검사.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검사들은 그 검사로 들어가서 검사답게 끝낼 수 있기에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 너무 썩어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고 나 정말 대한민국 검사로서 검사답게 마무리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요즘 세태를 보면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자, 2차 특검 우리가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차 특검은 이번 3대 특검의 시행착오를 좀 봐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수사 인력으로 참여해야 되겠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까 이제 앵커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저희 손에 주어진 연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녹슬고 썩은 뭐가 묻어 있는 그런 연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연장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 맡긴다기보다 국민이 계속 들여다보고 그렇죠. 체크하고 그렇죠. 야 이거 잘못된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다시 시켜보고 그리고 그 물 자체도 또 아예 좀 해체되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해체한 뒤에도 또 지켜보면서 계속 관여하고 야 이거 한 번 더 닦아내야겠다 이거 해가면서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그거 뭐 끝낼 수 없습니다. 쉽게. 임세현 소장님 주문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끝내야지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한 줌의 그런 티끌까지도. 티끌까지도 찾아내서 정말 끝내야 될 때 언제까지 기간 한정하지 말고 그때까지 쭉 그냥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변호사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그러기엔 지금 좀 머리가 굳어서 안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창명 외쳐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아니잖아요. 예,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좋아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구독자도 혹시 보면서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지금 눌러주십시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가 함께 하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 하나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큰 화제가 됐지요. 특히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우리 국민들이 다 봤는데
몇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저렇게 모르면서 사장을 한다고? 거기에서 첫째 놀랐고, 두 번째는 뭐 하던 사람이야? 라고 봤더니 삼선 의원을 했더라고요. 야, 삼선씩이나 했는데 저렇게 엉터리야? 이렇게 놀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놀래키더라고요. 자기 짓을, 자기가 했던 그 멍청한 짓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정치적으로 반격을 하고 나서더라고요. 참 가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일단 그 장면부터 한번 다시 봅시다.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기.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옮겨. 참 말이 기십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거 참 사장 맞아? 딱 모르는 거예요. 저 질문을 인천공항공사 사장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하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소관 업무를 물어봤어요. 이거 나가는 거는 세관이냐? 물어봤더니 세관에서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사장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대충 앉아서 어떻게 넘어가 보려고 하다가 딱 걸린 거죠. 오죽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답답하니까 아니 그 질문이 이거잖아요. 이거를 대답을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십니까? 라고까지 역정을 냈는데 아니 임선 소장님 네. 어떻게 공항공사 사장이 저래요?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 수준이 저런 겁니다. 윤석열 때는 저런 게 통했겠죠. 윤석열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업무 보고에 대해서 대충 술이나 말아먹고 했었기 때문에 그 실력 수준이 소위 말하면 뽀록이라고 하죠. 그냥 은어로 얘기하면. 이게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수준이 낮고요. 더 황당한 거.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원래는 지지난해 A 등급 받았었거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C로 2단계를 하락했어요. C로. 그만큼 이 실력이 없다는 게 증빙이 된 것이고 게다가 여기 비상임 인사 2명 또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지 수준에 맞는 사람들 딱 앉혀놓으니까 저 수준이 실력이 딱 드러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황당한 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 스타일이 그냥 모르면 제가 잘 모르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말을 길게 막 그냥 주저리 하니까 이게 답답하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본인은 저게 이제 모른다고 하지만 외화 휴대 밀반출입 적발된 주요 사례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책에다가 돈 껴가는 거 그런 게 드러나 있어요. 나와 있어요. 주요 사례로 이미. 관세청이든 공항공사에 나오는 그 자료에서도.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와서 저렇게 버버버 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업무 보고가 어디서 작성하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작성된 그 업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고서조차 본인이 소화를 제대로 못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해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꼭 반드시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으니까 물러나야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연봉이 거의 3, 4억 해요. 연봉만. 그 외에 따라붙는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랑 뭐 이런까지 해치하면 수억대 이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미 경영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는 식으로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억울하고 뭐 갑질이고 뭐 이런 부분에서 공항이 마비되고 그런데 아니 본인이 그러면 그런 걸 방지하라고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마비도 안 되면서 외화 반출을 막을 방법을 마련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면 외화 반출 막 시킬 거예요? 그런 거 못하면요? 그러니까 그 태도도 사악하고 무능하고 염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변호사님은 저 이학재 사장이 답변하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전형적인 공무원이죠, 뭐. 일단 공무원 출신이라면 내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국회의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기본적인 속성이 보면은 공무원 나쁜 의미의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런 식이잖아요. 뭐 물어보고 지적하려고 하면 그거 제 소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제 일이 아니라서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딱 이 태도가 그냥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관 관세청에서 지금 저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공항공사 사장은 그거 우리 거가 아니고 서로 지금 약간 핑퐁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이 지금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이걸 단속하는 건 맞죠.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이지 국가기관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거기다가 우리가 해외여행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갈 때 그 검색대 통과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옷도 벗고 막 가방까지 막 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합니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그걸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수상한 게 나오면 이제 관세청 직원 쪽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차적인 책임은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 총기류나 이런 위험물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화 밀반출이나 이런 부분엔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총기만 하고요. 외화는 우리 소관 아니에요. 안 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면서 지금 연봉을 뭐 수억 원씩 받아가고 있었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죠, 이거. 이학재 사장 이자는요, 누가 정치인 아니랄까봐, 정치인 출신 아니랄까봐 자기가 무식해가지고 자기가 준비 안 하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당한 것을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지난 금요일 이후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혼란을 지켜보신. 이게 지적이지 혼란입니까?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나쁜 자구나 생각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소란으로 이게 소란입니까? 참나. 거기에다가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립니다. 정말 나쁜 자 아닙니까? 누가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소란이요.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으로 이학재가 무능한 놈으로 보여서 이렇게 써야 맞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고 거기에다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화 밀반출과 관련해서 저는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빠져 있어야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그렇게 하면 공항이 마비될 거다. 이제 협박을 해요. 기관장. 야, 이거 정말 나쁜 자 아닙니까? 자, 지금 10,000불 이상 가지고 나가면 누가 단속을 하게 돼 있냐? 공항공사가 검색을 해야 됐대. 그러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책에 숨겨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달러도 검색할 수 있는 무슨 뭐 장비가 지금 있다면 그걸 도입을 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 완전히 방법을 가르쳐 주네.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공항 마비될 텐데 그러면 당신이 가르쳐 줘서 당신이 책임져야 돼.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이런 핑계를 이렇게 변명을 하고 대응을 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나쁜 자죠. 정말 나쁜 자고요. 좀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정치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일단 권력을 잡기 위해 하는 일을 정치라고 많이 하다. 그러니까 선출적으로 따지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정치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당선된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관해서를 또 정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제부터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이전에 대표적으로 비교하기도 했지만 윤석열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알고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업무 보고를 가지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될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장이 되면 무슨 일을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해야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게다가 3개월 다니고 3년을 일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국민들이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제가 지난 3년 동안이나 이른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인천공항 사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해도 부족하지만 또 거기서 그럼 내가 이 권력이란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맞받아 쳐야겠구나. 자기가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구나 라는 데 귀신같이 또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하겠다, 넓은 후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이 사람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국민들 위해 일을 하겠다고 정치를 하는 거냐, 그래서 딱 크게 다르는데 딱 보여주네요. 진짜 뭘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예글이나님, 아니 지가 일을 못 해놓고 뭐가 억울하다는 거지? 모르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든가. 주저리 그게 뭔가. 보는 나도 답답했다. 내가 상사라도 혼냈을 거다. 그렇죠. 아니 일반 기업도 저도 이제 기업으로 오래 다니긴 했는데 일반 기업도 업무 보고 저렇게 하면은요 저기 징계 받아요. 일 그따위밖에 처리 못하냐고. 그런데 하다못해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저렇게 내용 숙지도 제대로 못 돼 있고 뻔히 나와 있는 외화 휴대 밀 반출입 적발 주요 사례에 대놓고 딱 나와 있는 저 내용도 모르면 그게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본인의 능력과 그게 안 맞으면요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꾀꾀거리지 말고, 자기 억울하다 꾀꾀거리지 말고. 그렇죠. 본인 SNS 쓴 것도 지금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덕사람님, 아니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바로 얘기하지. 그리고 책에 넣는 건 난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언론에 나왔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 다 나왔는데 왜 이자들이 이렇게 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충 해왔던 업무보고 스타일을 확 바꾸자는 겁니다. 업무 보고하려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를 해라. 대충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국무회의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거를 또요. 정말 조선일보 더러운 매체예요.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뭐라고 그 바람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 유치하지 않나. 아이고야.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 받아가지고 옳지. 아니 대통령이 다른 부분, 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조그마한 부분만 계속 자꾸 늘어진다면 이 지적이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잖아요. 큰 부분 얘기하면서 디테일도 요구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는 건데 이게 직장 내 갑질이고 민망하고 유치한 일입니까? 김규 변호사님? 아니 지금 불법 외화 밀반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하는 게 직장 내 갑질인가요? 이게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까 이게? 조선일보는 그 정도 돈은 그냥 얼마든지 밀반출을 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안 된다. 대통령 여기에 신경을 꺼라. 라고 그럼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애초에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학재 사장은 지금 인천공항 직원들을 온 사람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능하게 보이게 만든 건 이학재 사장 본인이에요. 본인이 검색대 운영을 좀 철저하게 했어야죠. 그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업무 파악이 안 되는 수준인데 다른 인천공항공사 업무는 오죽하겠습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북날라 뽕따님, 인천공항 사장 이학재 씨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잘 봤는데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결정합니다. 지금 젠프가 정파를 가르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송미령 장관은 뭔가요? 당신의 무능함을 SNS에 올린 것 같소만 그러셨는데요. 적어도 어떤 기관장을 맡고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죠. 뭐를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요. 평소에는 그냥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한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야죠. 다시 자료도 찾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나가야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 있어요. 변상문인가? 이 식량 정책관이요. 농산부에. 대통령이 콩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저 콩이 말이지 이거 수입되는 거 이게 몇 %가 이렇게 좀 궁금한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이 변상문 식량 정책관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올시다. 한번 보시죠.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그래요? 예. 고침이 없잖아요. 아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 장면이 되게 돋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기본인 거예요. 저렇게 하는 기본. 저분이 기본이고 이학재 같은 사람이 비정상인 겁니다. 윤석열 땐 통했겠죠. 저런 게. 그냥 어버버 해도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 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업무 보고 한다고 딱 그러는데 한 5분 이야기하면 지가 55분 떠들고 자 이제 한잔 하지 하고 가버렸으니까 이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준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술 잘 먹는 준비나 열심히. 이거나 준비해서 컨디션 가면 되는 준비했겠지. 거지. 컨디션. 컨디션 아닙니다. 예, 레디큐 준비했겠죠. 레디큐입니다. 예. 아이고 참. 1부는 여기서 하고 여기까지 하고 2부에요. 오늘 그 통일교 관련된 걸 1부에서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앞에가 길어서 2부에서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셨던 이주헌 목사님 모시고 통일교가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여러분께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어리 모어리 준비한 상품 이겁니다. 레디큐. 연말에 특히 우리 임선 소장님 필수품이에요. 내가 하나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숙취 해소제인데 연말에 술자리 많이 있으니까 이거 드시면 좋지만 사실 이게요. 숙취 해소제만이 아닙니다. 숙취 해소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원래 술을 잘 못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와인을 이렇게 마셨는데 저는 와인이 좀 다른 술보다 더 늦게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거 마셨어요. 진짜 잘 잤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숙취 해소제가 흑계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황에 많이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커큐민 성분이 항염작용, 항산화 효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게 평상시에 건강음료로도 아주 좋아요. 시중에 숙취 해소 음료 한 병에 한 4,500원 하죠? 근데 이거 한 박스 10병이 들어있는데 24,900원에 무료 배송인데 열대 과일로 만든 거예요. 자, 앞에 내가 하나씩 드렸는데 까서 한번 이건 정말 드셔보셔야 돼. 맛이 어떤지. 망고 음료 같은데. 네.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맛있는데요? 그냥 네. 맛있어서 먹겠는데? 이게 숙취 해소제니까 술 마신 다음에 또는 술 마시기 전에 꼭 해야 되냐 했는데 그냥 이 음료로 드셔도 아주 좋아요.
아니 어떤 숙취 해소제는 되게 맛이 역해요. 막 한방 맛이 나고 이래서 그래서 그 맛이 역한 것 때문에 토를 하게 돼서 그래서 술을 깨게 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상한 걸로. 그러니까 이게 열대 과일인데 맛있어요. 여기에 그 커큐민 강황에 있는 거 그것도 들어있고 헛개도 물론 들어있고 예. 그래서 이거 숙취 뭐 임세현 소장님은 필수고 약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 그 비타민 음료로 먹어보니까는 그냥 과일 음료라고 하고 모르고 먹으면 그냥 과일 음료인 줄 알겠어요. 네. 예. 맛있어요. 알고 드셔도 과일 음료라고 생각하고 예. 드십시오. 그죠. 네. 예. 와, 맛이 좋죠? 네, 맛있습니다. 낮술을 먹어야 되나? 지금 이거 한 병 먹어서. 여러분 이거 제가 강추합니다. 예, 레디 큐. 이름도 잘 지었어요. 자, 일부 함께 해주신 양재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김기현 변호사님. 레디 큐 모델 어때요? 네, 좋습니다. 딱입니다, 저희. 예. 네. 술 하면 또 임세. 그러면 언제 레디 큐 모델 한번 찍읍시다. 네, 언제든지. 네. 김기현 변호사님 소개했나요, 제가? 하다가 말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통일교가 지금 완전히 나라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통일교 하면은 뭔가 궁금하지요. 우리가 아는 건 문선명이가 총재였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과연 통일교는 뭔가? 종교인가? 그렇다면 무슨 종교인가? 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그리고 왜 이렇게 돈질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통일교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바른교회 이주헌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잘 안녕하십니까. 계셨죠? 네, 예. 잘 지냈습니다. 오늘 좀 그 궁금한 걸 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통일교가 지금 시끄러운데 통일교는 종교입니까? 뭐 본인 뭐 종교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되게 우리가 종교란 뭔가 네, 할 때 일단 뭐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자가 있는가, 경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종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창시자가 그들이 있고. 믿는 예. 신이 있고 예. 또 그거에 대한 책이 있고 예. 또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모습들이 갖춰져 있는 게 종교이고 뭐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자기 부인이나 어떤 절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고등 종교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종교의 범주 안에는 넣을 수 있겠지만 주요 교단이나 또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단 사이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말씀하신 조건 가운데 신이 있는가? 네. 그럼 통일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통일교는 문선명을 신으로 믿는 거고요. 아. 네, 문선명 사후에 이제 세습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한학자 지금 총재가 홀리마더라고 해서 독생녀라고 해서 본인을 신격화한 상황이죠. 아니 통일교의 신이 문선명이면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네. 그 이단들이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믿던 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단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자기들만의 신학적인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도 뭐 이미 이만희 사후의 어떤 본인들의 신학 체계들을 완성해 가면서 그 안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그들의 주요한 전략이고요. 뭐 통일교도 그렇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의 교세를 어느 정도나 우리가 파악합니까? 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뭐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을 좀 돈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도에 보면은 작년 헌금이 한 290억 정도 한국에서 290억 정도의 헌금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교회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한 5만 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싶습니다. 네네. 세계적으로도 통일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따가 또 보겠지만 뭐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러는데 네.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추산합니까? 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세계적으로 뭐 다 했을 때 뭐 300만이 넘는다는 자료들도 있고요. 예. 뭐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그들의 발표로는 60만 명 이상이 되니까요. 언제 창시됐습니까? 통일교는 문선명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문선명이 북한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도였는데 예. 이제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예. 부산 범일동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네. 그때가 그러면은 한국 전쟁 때입니까? 네, 한국전쟁 직후에 그때 시작할 때도 이름이 통일교였습니까? 네, 그때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예. 통일교의 그 이단이고 사이비라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종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에게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또 어떤 시대에나 구원자이시다. 또 그리고 유일성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요. 이제 그것을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하고요. 이제 통일교 같은 경우는 문선명 본인을 예수는 가정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구원자이고 이제 본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세계 통일을 이루는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 되겠고요. 또 사이비는 거기에 그런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사회 문제나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일반적으로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 사이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통일교의 주요한 교리 중에 피가름 교리가 있습니다. 피가름. 네네. 이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기반의 이단 사이비에서 사용하는 교리고 JMS도 똑같은 교리를 사용하는데요. 그 성경에 선악과 이야기가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선악과 사건 때 하와와 뱀이 간음하여서 영적으로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간음하여서 육체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게 이들의 원죄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주인 자신과 그 어떤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은 피가 정화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가 피가름이라고 하는 게 체인지한다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가 기본적인 그들의 교리인데요. 문선명 씨도 초창기에 어떤 여성 편력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게 종교가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 이단 종교가 성숙기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그런 어떤 교주의 성적인 일탈을 정당화하는 교리가 되기도 하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제 합동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합동 결혼식 때 이제 교주인 문선명 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합동 결혼식 때에 기독교로 말하면은 성찬식 같은 것을 하면서 피가름이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동 결혼식은 구원을 받는 순간인 것이고요. 그들이 또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그 합동 결혼식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또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의 통일을 이루는 그 문선명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합동 결혼식이 통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 또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황당한 교리고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통일교의 교세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미국에도 엄청난 재산이 있고 워싱턴 타임스라고 하는 유력 언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번창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 천원궁, 천정궁, 가평에 있는 궁전을 보면 어마어마하고 주요한 곳에 건물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또 옛날에 일화도 있었고 또 용평에 이런 것도 재산도 있고 또 여수에도 있고 막 엄청나게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대북 사업할 때 뭐 평화자동차도 있었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많은 헌금이 돼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뭐였다고 보십니까? 그 기반은 다 헌금이 기반일 그러니까 수밖에 왜 없는 무엇에 거죠. 혹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종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기에 빠지면 이제 내일 모레 종말이 오면은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 갖다 바치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거기 그런 정도 교리에 빠져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그런다는 게 얼른 납득이 안 돼서요. 뭐 일반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어떤 종교에 그렇게 심취하고 빠지는 일들이 참 이해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요. 이단 사입이 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의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면 그 자신들이 버는 금액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 그 집단 안에서의 인정 외에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이제 헌금을 통해서 그 안에서 충족하는 것으로 모두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막대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베 신조 그를 암살했던 그 범인도 결국 어머니가 그 형성된 모든 재산을 다 바친 거에 대한 분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단들의 어찌됐든 첫 번째 목표는 그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분리를 시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적인 터전들을 다 와해시키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본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수입원은 전부 헌금입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해 나간 것이죠. 그 사업으로 성공을 좀 했습니까? 뭐 선원건설이라든지 일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참 대학도 가지고 있죠. 네, 선문대학교나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계열들, 뭐 유니버설 발레단 같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옛날에 세계일보 리틀 통일교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선화예술재단이 다 통일교 거여서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그런 기업으로 가지고 있고 또 알려지지 않는 재산들이 주로 농장들과 관련된 재산들은 잘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미 쪽이나 뭐 들려지기로는 뭐 커피 유통이나 그러니까 어떤 유통이나 농장 관련된 재산들은 또 명확하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막대한 재산일 거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황당한 교리인 것 같지만 일단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고립시켜 가지고 헌금을 넣게 만들고 그 헌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투자해서 그걸 성공해서 오늘날의 부를 이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창기 그러니까 뭐 전후에 성공적으로 종교를 이룬 어느 교단이나 종교나 상관없이 그런 종교들이 다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부동산 가치 뭐 여기에도 IFC몰 토지가 통일교 토지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뭐 그와 같은 뭐 토지들 부동산의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죠. 지금 뭐 가평, 여의도, 용산, 용평, 여수 전국에 지금
주요한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대한 권력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제 문선명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학자가 총재라고 그래가지고 제 2대 교주가 돼 있는 상황인데 한학자는 문선명의 부인이죠. 네, 맞습니다. 부인이 한 명입니까? 뭐 알려지기로는 몇 명이 있습니다. 한학자 전에도 부인이 있었고 아하. 또 미국에서 이제 혼인 외 관계로 태어난 자녀도 있고 뭐 등등이 알려져 있죠. 지금 그 엄청난 재산, 네. 그러니까 문선명이 죽은 뒤로 그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식들은 한학자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까?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것은 한학자 씨가 이제 문선명 씨와의 관계에서 14명의 14명?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낳은 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여서 아마 이것도 실제적인 것인지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요. 이제 7남인 문형진 씨가 이제 문선명에 의해서 지목된 혈통으로 승계를 이어받은 인물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한학자 씨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제 홀리마더라는 독생녀라는 그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서 이제 2대 교주가 됐고, 그리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윤영호 씨, 또 윤영호 씨의 부인이었던 재정국장을 했던 요 그룹이 지금 통일교의 실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아들들이 이제 통일교와의 그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상당수의 제보들을 이들이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형진 씨가 지금 자신의 엄마인 한학자 씨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아주 표현하는 것으로는 뭐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죠. 뭐 지옥에 속한 여자다, 뭐 오. 바벨론의 음녀다, 오. 이렇게 하고 문선명 씨는 절대로 한학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하고, 미국에서 한학자 연령대와 비슷한 분을 또 문선명 씨와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자신의 있고요. 어머니를 그렇게 공격한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다 간 건데요. 네. 그 통일교 2인자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는 건 곽정환 씨인가? 네. 여기가 2인자라고 그때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뭐 그 문선명 사후에 이 시간들이 박보희 씨인가? 아니 김보희? 박보희 씨도 통일교에 네.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고. 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네. 박보희 씨라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 곽정환 씨도 있었고 네. 상당히 이렇게 좀 실세 그룹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제거가 되고 정리가 된 모양이죠? 지금으로서는 한학자 씨 또 그리고 윤영호 씨 부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진 보내드린 것 예. 중에 2021년 9월 13일에 있었던 9월 21일에 있었던 통일교가 대대적인 행사를 했던 싱크탱크 2022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예. 이때 그 포럼, 공개 포럼을 하면서 이 당시에 뭐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이런 분들이 축전을 했고, 뭐 통일교의 위세를 알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야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헌터 마이크 펜스 다 나오네. 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을 그 포럼의 강연자 또 토론자로도 동참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를 누가 지휘를 하냐면 윤영호 세계 본부장이 이제 지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학자 씨와 윤영호 씨 일가 또 그 측근들이 통일교의 실세였고, 이제 그 자녀들과의 갈등 속에서 지금의 갈등들이 외부로
나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 대회 여기에 보면 이제 아베 총리, 오세훈 시장,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런 사람들 영상이라도 이렇게 하나씩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사례를 해야 될걸요? 비용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엄청난 거죠. 네. 동영상도 하나 준비가 됐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이거는 터널 건설을 통한 세계 평화라는 구상, 피스로드, 피스터널이라는 이런 개념은 국가 간, 종교 간, 인종 간의 갈등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놀랄 만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기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이 지역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초국경 광역경제권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광역경제권 지역들이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공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 단위로의 재편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를 하나로 되게 하며 또한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마하트마 간디, 그다음에 모스트가 말한 유명한 말로 짧게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화는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해로 이루어질 뿐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일 해저 터널 저 부분도 이따가 좀 짚어볼 텐데 저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것이 저 포럼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부처럼 이야기된 것이 한일 해저 터널인데요. 예. 한일 해저 터널은 문선명 씨가 40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통일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료들을 보면 한일 해저 터널 관련된 자료들이 2007년 이후로부터 계속 있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일본 민간 단체가 이란 터널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도 역시 통일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통일교가 특별히 부산시와 연계해서 이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일교 교리에 의해서 특별히 일본과 한국의 관계 속에서 일본을 메시아가 태어난 나라를 핍박한 국가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이어지고 그렇게 이제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게 그들의 교리 안에 있는 그 통일을 이루는 문선명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그 교리의 어떤 출발점 또 완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또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야, 뭐 세상에 종교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교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나쁠 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모든 이런 부정적인 종교들에 빠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대상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대상인 청년들이나 아니면 형편이 어렵거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그들을 감동받게끔 섬겨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에 빠져들면은 대부분의 이런 곳에서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동화가 될 수준이 됐을 때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 상황들 또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설득되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설득되어지기보다는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일 해저 터널 만들어지면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지가 바로
문선명 씨가 부산에서 통일교를 시작했던 범일동 일대에 통일교 성지가 있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범내골 성지라고 범내골 부릅니다. 이곳이 이제 부산의 구시가지가 있는 곳이고 아래쪽으로는 미군 기지, 미군 55 그 보급창이 있고 또 그 옆쪽으로는 경부선 철길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여수도 성지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통일교는 부산 섬내골 성지 일대를 성지화하는 작업을 범내골 일대를 성지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과 해저터널 그리고 엑스포 등을 연결해서 개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원래 문선명이 태어난 것은 평안북도 정중가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지로 하면은 그 북한 쪽으로 해야지 왜 부산으로 했는지도 헷갈린데 아무튼 이제 한일 해저터널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키우면서 여야 정치인들 접촉을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국힘당의 김규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 엄청나게 통일교 행사가 마치 자기 칠순잔치처럼 하던데 그 한번 보시죠. 이때가 아니더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하야번님 내야. 참 웃기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저렇게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그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통일교는 어떤 정치의 배경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당한 종교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겠고요. 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권, 특별히 이들이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권들을 정치인을 통해서 로비하고 싶은 이해관계도 있겠고요. 또 정치인 입장에서는 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표가 가장 중요한데 종교만큼 단일 대우에서 밀집된 표를 밀어줄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죠. 그래서 뭐 통일교도 그렇고 저희가 계엄 기간에 봤던 세이브 코리아나 정광훈 씨가 왜 여전히 저렇게 소리를 드높이는지도 보면 역시 그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이렇게 정권의 줄을 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러면 사업적인 차원에서 서로 뭐 아까 이제 상호 이익이라고 그러셨는데 뒷배를 좀 봐주고 교세를 키우고 사업도 확장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이유겠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 또 뭐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유수의 지도자들과 어울리는 어떤 총재의 모습들, 그들이 축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이론의 안에 있는 그 뭐 문선명이나 한학자를 통해서 세계가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고 하는 어떤 본인들 안에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장면들을 또 교우들에게는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 너무 일타쌍피 이상의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일타쌍피라고 그러시니까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조사하는 거 보면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큰 절을 올렸다고 해요. 아니 뭐 서로 협력하고 뭐 돈 주고받고 뭐 이러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자신이 교인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큰 절하고 이러는 건 좀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저희가 스님을 만나거나 절에 가면 합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일교의 인사 방식이 이제 큰 절이에요? 네, 한학자 씨에게 큰 절을 하고 그럼 한학자 씨가 복돈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했다는 큰 절들은 마치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예, 절에 의식이다. 가면 합장을 하듯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안 됩니까? 아마 통일교는 법정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 아마 그들의 법적인 논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법관이나 또는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교 신자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그것은 복돈을 가장한 뇌물이고 청탁이라고 보지 그거를 그냥 복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것이죠. 뭐 그게 필요가 없는 사람을 굳이 만나서 그 시간을 갖고 뭐 그렇게 뭐 본인들이 주장하기에 복돈이라는 뇌물을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통일교를 이렇게 수사하면서 드러나는 게 한 학자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도박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가평에 있는 궁의 개인 금고에서 200 몇십억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갖다 바친 헌금을 가지고 도박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이랬다는 것이 드러난 건데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런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못할 정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실망하고 이제 많이들 빠져나가야 옳은 거 아닙니까? 아마 많이 빠져나간 인원이 지금의 인원일 텐데요. 뭐 정광훈 유나 뭐 소년보의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 종교 안에서의 그 가스라이팅이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본인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어떤 그런 수사나 불법도 현실의 정부가 자기의 종교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거라고 주로 이제 또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요. 뭐 JMS도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듯이 그런 요소들을 또 어떤 핍박의 서사나 이런 것들로 바꾸고 또 거기에서 또 자기들 안에서의 신학 발전들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묶어두는 어떤 요소들을 그 안에서도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목사님 관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일교 사태를 바라보시면서 수사하는 쪽이나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봐야 옳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뉴스를 보면서의 가장 큰 우려는 지금은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간인데 통일교 사건이 너무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만한 일이기도 해서 마음속 한켠에는 이게 주요 이슈가 바뀌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또 종교에 대해서의 문제들이 드러나면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관례적으로 어떤 종교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들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아주 엄한 법 집행이 종교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했던 종교재단 해산 등이 좀 구체적인 법률안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라고 싶습니다. 이게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 탄압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 법이 있는 일본에서도 그 종교예산법으로 종교예산이 된 경우는 두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 오음진리교와 그 아베 신조 이후에 통일교 예산 두 사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법들이 있어야 우리가 겪었던 어떤 내란과 계엄 속에서 종교의 역할들, 특별히 어떤 망상적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종교와의 결합이 국가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문제들을 좀 법적인 또 종교를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통일교 이슈가 내란 단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오늘 패널들과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은 좀 뭔가 미진한 아쉬운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오늘 결과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그냥 서막을 열어준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하. 뭔가 실체적인 것은 아직 훨씬 더 많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게 어떤 그 큰 단죄를 물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이슈들을 계속 양상해 내는 것으로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단죄해야 되는 사건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우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좀 그 부분들을 잘 구분해내고 좀 내란만큼은 분명하게 단죄를 하고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밝힐 수 있을 때까지 모두가 좀 잘 참아내고 지루해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이 사실 이제 맨 먼저 끝났는데 가장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최혜병 특검이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임성근 구명 로비에 가담했다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대 교회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그리고 교계 언론인 김장한 목사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야 이거 상황이 상당히 커지겠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그 부분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건드려 가지고 다른 것도 제대로 못한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고 보십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김정한 목사를 비롯하여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좀 그 메커니즘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위 엘리트 집단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목사를 통해 찾고 그 목사가 그 엘리트와 엘리트 사이를 연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힘을 쏟는 이 모습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그 커뮤니티가 지금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어떤 사회가 바라봐야 될 교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번 사건처럼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졌는데 어떤 그 저항 앞에서 실체적인 압수수색 외에는 뭐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교 분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걸 이렇게 정면으로 위배하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이런 것도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통일교라고 꼭 찝지는 않았지만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종교단체는 해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통일교 같은 단체는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종교의 뭐 윤석열이 말했던 그 자유도 그렇지만 그 자유가 어떤 공공의 이익을 향한 자유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자유처럼 들렸던 자유 아닙니까?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뭐 내란에 가담했었던 한국교회 극우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주기 바라는 자유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그런 정치와의 결탁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종교를 사회가 법과 제도 또 시민사회의 의식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내란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 우리한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회 실체 오늘 바른교회 이주원 목사님 모시고 한번 제대로 밝혀봤습니다.